그 듀퐁 연구에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고장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이제 넌 타겟티드 메소드를 통해 여러 물질을 동시에 평가할 때 물질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non targeted method가 지금 핫 이슈이고 좀 트렌드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계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non targeted method를 해서도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디텍션만 주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퀀티피케이션, 이제 그러니까 양을 정하는 데까지 또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non targeted method를 통해서도 아까 제가 이제 농도도 제가 정량화를 했는데 저희는 아까 그 논문은 어떤 explorative method를 가지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분비 교란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 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게 믹스처 이펙트랑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즘에는 믹스처 이펙트를 머신러닝과 같은 베이시안 통계를 사용해서 지금 여러 물질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없고요. 만약에 여러 물질이 한 번에 노출됐을 때 그에 대한 그에 대해서 위해성이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한 있지만 거기서 A라는 물질은 더 많고 B라는 물질은 더 적고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평가해야 될, 그 노출 및 위해성을 평가해야 되는 물질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이 스루풋이란 말은 높은 속도로 스루 이제 통과한 뜻이고요. 풋은 아웃풋의 그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그 화학 물질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 같이 정밀한 노출 평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덜 정교한 노출 모델을 갖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갖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얼마만큼 화학물질이 있고 몇만 개 화학물질이 있고 그 화학물질에 대한 케미컬 프로퍼티스가 있고 각각의 그 화학물질에 대한 오염원이 어디고 오염원에서 환경으로 얼마만큼 노출되고 또 각각의 패스웨이로 얼마만큼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갖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갖고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컨서버티브하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노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는 보수적인보다는 최대한 2005년, 2006년에 블러드 메저먼트랑 최대한 맞게 얼마만큼 정밀하게 하는 거고요. 하이 스루풋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중요한 화학 물질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수태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캡스가 이제 배출 목록이 있다면 중국에 이제 MEIC, 메이기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MEIC가 이제 매출 목록 자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아마 메이크를 감당한 연구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2050년까지 그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의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다른 배출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예측 모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거기 결과도 2020, 30년대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농도는 낮아지지만 감축 속도는 이제 느려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비슷한 이런 배출원 기반의 그런 시뮬레이션이 이제 국내에서도 여건상 가능한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배출량 인벤토리를 직접 제가 하진 않아서 그걸 뭐 직접 드리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그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 김국은 이제 청와대 장창 교수님 그 그룹에서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가장 저희가 이제 컨빈싱 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단점이자 맹점은 중국 같은 경우 그게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게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연구자가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는 캡스는 이제 일단 국가 자료이고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장기 추정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는 그 건국대학교 우정원 교수님께서 주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탈원전 하면서 석탄 화력도 줄이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또 상황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너지 믹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추정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아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뭐 흐름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정확할지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보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산불 같은 바이오매스의 그냥 배출량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데요.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뭐 15일 동안 긴 익스포저가 됐던 뭐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지난 2021년이었나요? 잠깐 산불이 났을 때 대부분 이제 하루 이내에 이제 산불이 발생했다가 이제 다 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PM이나 뭐 PM2.5 농도가 이제 잡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캡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의 그냥 측정되지 못한 오염원에서 이제 배출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나중에 캡스 자료에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파트에서의 배출원으로 집계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뭐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날짜에 대한 게 고려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산불 배출량 캡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이었나요? 제가 계절을 생각하는데 대형 산불 같은 거는 쉽게 저희가 추정할 수도 있고 또 국외에서 나오는 것도 어떤 그런 위성에서 디텍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산불이 났다라는 건 아는데 배출량이 얼마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배출량이 정성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위성사진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이제 지표 관측에서 농도가 알아야지 플럭스 개념에서 배출량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이라든가 어떤 그 연소 시간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또 관측된 농도와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 모델링을 통해서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해서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잡아가는 거고요. 그때 뭐 위성 자료라든가 다른 기타 자료, 어떤 물질과의 비라든가 이런 성분을 가지고서 잡아가는 것은 조금 더 어떤 리파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신영무 교수님께도 하나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시스템즈 에피데미올로지라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그게 시스템즈 바이올로지의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런 역학 파트에서 엔바이러먼트 익스포저에 대한 그런 건강 영향만 평가하고 또 이제 지노믹스 하시는 분들에서는 그런 진 레벨에서의 그런 익스포저를 갖다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걸과 이제 합쳐지는 이제 그런 단계, 다시 말해서 이제 진의 그런 취약성부터 그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의 모디피케이션,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케미컬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다가 이제 하나로 보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분석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컨셉도 사실 이제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제 어떻게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연구자도 사실 답변을 갖다가 제시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프레시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 케미컬에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결국은 어떻게 설명을 해낼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접근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새로운 방법으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역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역학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성 연구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역학 연구라도 이게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프리딕션만 할 수 있지 이만큼 이렇게 여러 화학 물질에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 영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뭐 PFOA가 얼마만큼, PFOS가 얼마만큼 이렇게 노출됐을 때 믹스처의 어떤 컴포지션도 달라지는데 그 컴포지션이 다른 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앞에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익스포점이라고 새로운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메타볼릭 뭐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많은 화학 물질을 한 샘플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여러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요. 네, 방금 질문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산림 케미컬 노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 PM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넷 이펙트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질문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산에 가면 숲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숲에 가면 소나무 향이 나고, 참나무 숲에 가면 참나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냄새가 맡을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화학물질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산림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제닉 BVOC라고 해서 보통 말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림에서 나오는 게 소나무에서 나오는 건 뭐 알파파인이나 베타파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참나무 같은 이런 우리나라에 많은 도토리나무는 할까요? 상수리나무에서는 이 아이스프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아이스프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이 VOC들이 결국에는 이런 응축이라든가 이 물리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미세먼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도를 감소시키는 영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이 배출하면 여기에는 오존도 많이 만들고 오존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케미스트리가 상당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광학 반응이라 해서 낮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도 중요해지거든요. 밤에는 오히려 이제 소위 이제 라디컬 컨디션을 오히려 얘네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오존의 전구 물질을 럭스라고 알고 있지만 질소산화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럭스가 서울처럼 너무 높으면 오히려 오존을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만들지 못하고요. 그 지역에서는 물론 이송한 후에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산림에 대한 영향, 넷 이펙트가 정말 이게 파지티브한 거냐, 네거티브한 건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로 서울 같은데 이제 그 어떤 자연 친화적인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옥상 녹화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옥상에 예전에는 그냥 햇빛이 내렸지만 매우 뜨거웠는데 그래서 이제 녹화해서 이제 뭐 화단도 심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작은 화분 같은 거 다 놨는데 요즘에 나오는 ESNT 같은 논문을 보면 이 녹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옥상이 매우 뜨거워서 공기가 대류가 활발해져야 되는데 녹지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줄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혼합될 수 있는 공기의 층이 예전엔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만큼 낮아지다 보니까 고농도 오염 현상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논문들도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정말 컨빈싱한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한 가지 어떤 그 이펙트를 한쪽으로 설명하는 건 상당히 아직까지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 BVOC 아까 말씀드린 자연 녹지에서 자연 산림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량 이 BVOC가 오존과 PM2.5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좀 많이 잘 알려진 거고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분명히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네, 제가 김수태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스테이트 오브 글로벌 이어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오존 농도 세계 10번째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간 걸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디벨롭드 컨트리가 오존 농도가 이렇게 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이렇게 점점 상승 그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 구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VOC 같은 그런 케미컬을 많이 배출하는 형태의 산업화 때문에 영향인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아까 말씀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뭐 그런 아까 발표도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 거에 그런 복합적인 효과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는 게 그런데요. 얼마 전에 그 한국 외대의 이광훈 교수님이 그거에 관련해서 지난주 대기환경학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몇 가지 요인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상적인 요인이고요. 요새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라고 말씀하셔서 복원하시는 분들도 폭염에 대한 뭐 그런 건강 영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일사량이 강해지는 거고 또 그러니까 서머 컨디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학 반응들이 잘 일어나는 컨디션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다른 물질들을 많이 감소하는데 VOC는 많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의 포밍이 상당히 많이 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트랜스포트 되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게 얘가 100영도에서의 오존 농도가 보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질소산화물이 상당히 오존을 만드는 중요한 전구 물질, 재료 물질이 되는데 질소산화물을 많이 줄여왔어요. 그 이유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질산염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넋을 수도권에서 많이 줄였는데 이 수도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징보다도 훨씬 NO2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농도인데 분명히 낮춰주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수도권에서는 주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넉스라고 부르는 애는 NO하고 NO2를 총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NO라는 나온 애는 오존하고 반응하면 NO2를 만들면서 산소 원자 하나를 만들면서 오존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결국은 트랜스포트 되면서 오존으로 가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존을 잡아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넉스 농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NO 농도도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먹는 애들이 오히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존은 초미세먼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지역에 가면 농도가 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오존은 깨끗한 지역에 가면 농도가 0이 아니라 40 ppb 정도가 돼요. 근데 서울은 아직 40 ppb가 평균 농도가 안 됩니다. 그 말즉슨 결국에는 NO가 오존을 잡아먹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근데 잡아먹는 애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오존 농도는 40까지는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평균 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오존은 단기 노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8시간 오존의 농도에 대한 단기 노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농도가 상당히 증가 추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202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1년은 약간 주춤하고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기상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기상이 최근 과거 한 7, 8년 동안의 오존 상승에 미친 영향은 대략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기후적인 영향은 그거로밖에 안 되고요. 국외 영향도 비슷한 정도이고 서울에서의 그 NO2 농도가 줄어서 최근까지는 많이 중도됐다가 이게 이제 저희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와 비교하는데요. 산 모양이 이렇게 있다라면 한쪽에서 계속 지금까지 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더 진행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저희가 거의 지금은 정점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NO 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오존이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 추세로 넘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오존을 줄이려면 얘를 어설피 넉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존이 증가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 또 성층권으로부터의 인트루전 문제도 있고요. 근데 성층권에서 봄철에 많이 이 지표층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이고요. 또 하나는 하버드대에서 논문 나왔던 건데 이 황사 같은 큰 파티클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오존을 많이 이 오존이 쉽게 말씀드리면 황사 같은 데 달라붙어서 얘네들이 없어지는 건데 이 PM10 농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큰 입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PM10은 황사가 덜 발생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오존 농도를 올리는 역할들도 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VOC 배출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많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고 흥미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된 시간이 5시 30분까지였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은 좀 더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모델링에 대해서 신뢰도를 말씀하실 때 기초가 되는 배출량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모델링 가지고 노출 평가를 할 때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분야가 사실 그쪽 분야인데 특히 그런 인벤토리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에 관한 정말로 배출량 자료 식도 아니고 배출 베이스를 추정을 해서 나오는 자료인데 실제로 3년마다 하지만 매년 예전에 비해서 배출 생산 방식이나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데 장기간 노출을 평가할 때 그렇게 달라지는 통계치나 달라지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런 질문 PM 농도에 대해서 주요 배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슬쩍 넘어가셨는데 거기 보면 제조업이라서 생산 공장 여러 가지 거에 말씀하셨는데 농업 부분 배출 영향은 기여도를 성장하게 제한적인 얘기가 나와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생각.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은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게 불확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델링 기법을 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델링만 쓰는 건 아니고요. 관측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고농도 어떤 중요한 배출원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의 모니터들을 쭉 디플로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오셨는데 휴스턴도 마찬가지거든요. 휴스턴에 보면 쉽 채널이라고 해서 정유 공장들이 쫙 한 30-40km가 깔려 있는데 거기 사실은 오존 때문에 이제 모니터가 들어갔는데 주변에다가 모니터를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를 합니다. 그럼 바람 방향이 만약에 북풍이 분다고 치면 남쪽에 농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누가 주범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출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벤토리도 좋고 뭐 모델링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측망이 그만큼 서포팅이 안 되면 사실은 뭐 누가 옳은지는 그냥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무기성 이온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겨울철에는 고농도가 발생할 때는 60%, 7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6, 17이거든요. 그러니까 NH3인데 얘네들은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와 같이 이제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비빔밥의 메인 재료는 쌀이거든요. 쌀 혹은 야채인데 거기다 고추장 쪽 한 숟갈밖에 안 들어가지만 고추장 안 들어가면 그게 비빔밥 맛이 안 나죠. 결국에는 맛이 좋다라는 건 케미스트리가 잘 발용해서 뇌가 받는 신호가 그렇게 받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양은 적지만 이 암모니아라는 분자량이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거든요.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는 64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68인가요? 설페이트는 96인데 얘랑 만나는 비율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얘를 비빔밥자 맛이 감칠맛이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농업에서는 주로 이제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없으면 전체적인 비빔밥이 맛이 없어지게 되고 비빔밥을 파는데 참기름을 안 쳐주고 양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식당에서 팔면 안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맛이 없어서. 그것처럼 케미스트적으로 봤을 때도 암모니아는 양은 상당히 작지만 얘네들이 그럼 설페이트나 나이트레이트랑 만났을 때 미세먼지가 확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농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암모니아밖에 안 내보내는데 참기름밖에 제공을 안 하는데 메인 인그레디언트는 쌀이나 야채인데 얘네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비빔밥이 이따만하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면 그걸 농업 책임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요. 혹은 설페이트나 SO2 같은 물질들 많이 내보내는 데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암모니아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재료가 없었을 텐데 암모니아 때문에는 이게 사실은 되게 그거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결국에는 메인 인그레디언트는 아니지만 핵심 인그레디언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PM2.5 관리에서 암모니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 농도를 제대로 이제 요즘에 이제 과학원에서 측정을 하지만 아직 뭐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토탈 암모늄, 그러니까 암모니아하고 암모늄의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역할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왔는데 제 질문입니다. 그냥 제가 읽고 답하겠습니다. High Throughput Assessment Math Modeling에 대해 간략하게 프로세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노출 평가를 하든지 위해성 평가를 하든지 저는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 그러니까 기전은 메커니즘을 알고 한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어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이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항이다 보면 이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물 안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세디먼트 얼마만큼 들어가고 또 공기 중 얼마만큼 날아가고 또 여기서 얼마만큼 분해가 되고 저희가 이미 기전을 알고 메커니즘을 알고 시작하는 게 매스 모델링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아까 첫 번째 사례 연구는 법적으로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한 모델링을 그러니까 3디멘션 모델링을 사용했고 이런 하이 트루풋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의 화학 물질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덜 정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위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심플하고 조금 더 심플한 모델을 사용하고 조금 더 심플한 가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스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났을 때 간단한 모델링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공기나 아니면 토양이나 물에 잔류를 할 거고 그거에서 또 간단한 표준적인 이제 노출 요인을 사용해서 팩터를 사용해서 이제 노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는 비슷한데 그 안에 사용하는 모델을 얼마만큼 정교한 모델을 사용할 거냐, 간단한 모델을 사용할 거냐, 그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하이 트루풋 어세스먼트 매스 모델링이 사용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